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의현 소설 알지 못하는 모든 신들에게 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모든 신들에게 라는 이 책은요, 현대문학 출판사에서 핀 시리즈 제6권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핀 시리즈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뭔지 좀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별로 정보가 없어서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고 해서 겨우 찾은 정보는 이렇습니다. 당대 한국 문학의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첨예한 작가들과 함께하는 현대문학 핀 시리즈 소설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 문구가.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 핀 시리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일반적인 그런 장편 소설하고는 달라요.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다른 책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 책을 봤을 때, 이 시리즈에 해당하는 책들은 거의 중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책 크기도 작고요. 지금 제 손바닥보다 약간 큰 정도? 그러니까 손 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사이즈고요. 내용도 단편보다는 조금 긴, 하지만 장편까지는 못 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요즘 한국 작가들의 소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만약에 소설 읽기를 처음 시작한다면 장편을 바로 읽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짧은 책, 이렇게 손 안에 딱 들어오는 책을 읽으면 그런 소설에 입문하는데 굉장히 좋겠구나. 그런 마중물 같은 책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량이 이렇게 적은가 봤더니 그 현대문학에서 나오는 잡지에 실렸던 책을 다시 다듬어서 이렇게 펴낸 시리즈라고 합니다. 핀 시리즈예요. PIN, 핀 시리즈. 그래서 여기 책들을 읽게 되면은 그렇게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 책 한 권을 알차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시리즈를 알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의연 작가의 작품은 저희 집에 소설집이 하나 있는데요. 상냥한 폭력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단편을 묶어낸 이제 소설집이기 때문에 역시 장편은 아닌데 이 책을 읽을 때 이제 느낌이 어땠느냐면 정의연이라는 소설가는 문체가 건조하고 담담하면서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 생각, 그 또한 건조한데 그걸 그런 문체로 잘 그려내고 있는 그런 소설가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상냥한 폭력이라는 게 나는 아주 잘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한 그리고 내가 인지하지 못한 그런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주 작던 크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을 각 그 소설마다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이야기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제가 리뷰하려고 하는 책도 같은 맥락이에요. 느낌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물론 이제 책의 길이는 그 단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길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그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또 거기다 도시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내면이 또 건조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손안에 딱 들어온 책이라
책 읽기가 그 시간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어떤 여유 시간을 맞이했을 때 딱 읽어내기에 좋은 책이고요. 구성을 말씀드리면 이제 1부, 2부, 3부, 뭐 각 부의 제목은 따로 없고 이렇게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냥 한번 통으로 쫙 읽어낼 수 있는 분량 정도 됩니다. 자, 이 책의 제목 알지 못하는 모든 신들에게. 이 제목이 거창하다면 거창하고 뭔가 절박하다면 절박한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요. 주된 서사는 그 세영이라는 중년의 여성의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공감되는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이 세영이라는 인물은 그 동네 약국을 경영하고 있고 남편과는 좀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혼을 한 건 아니고 남편이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 있고, 그다음에 도우라는 딸을 중학생 딸을 돌보면서 따로 떨어져서 지금 도시에 생활하고 있고요. 남편은 이름이 무원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다른 일을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다른 지방에 있는 호텔을 좀 낡은 호텔인데 그걸 경영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과는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부는 세영의 이야기 중심으로 2부는 무원의 이야기, 그 다음에 3부는 이제 합쳐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의 첫 시작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세영의 오랜 습관이다. 그것은 눈을 뜨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죽는 것이 두렵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세영은 죽음을 꿈 없는 깊은 잠 속에 빠진 상태라고 짐작했던 것 같다. 하루를 새로 시작할 이유가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날을 위한 구체적인 조제법은 정해두었다. 심정지를 위해 K콘틴 20정. 심정지가 오는 순간 살려달라고 외칠 수는 없으므로 졸피뎀 10정. 자다가 위가 아파서 깨면 낭패일 테니 프론톤펌 프인히비터 3, 4정을 같이 처방할 예정이었다. 좀 더 몽롱한 기분을 느끼려면 마약계 진통제 몇 정을 추가하면 된다. 무엇보다 그날은 생일이었기 때문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게 요동쳤다. 네, 이 세영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세영의 생일인가 봐요. 자, 이 생일날 눈 뜨는 아침에 기분이 이렇습니다. 하루하루는 굉장히 바쁘게 흘러가지만 그 하루하루가 똑같죠. 그래서 굉장히 삶의 권태에도 빠져 있는 것 같고 우울감에도 있는 것 같고 어쩌면 허무일 수도 있겠죠. 글쎄요, 저는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부분부터 세영에게 좀 몰입이 되면서 읽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일날 아침에 눈 뜨고 싶지 않은 심정. 뭐 딱히 막 난 너무 불행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데 이렇게 또 날이 밝았구나 이런 심정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너무 돼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생일날 거의 하루에 일어난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거의 3부 쪽에 넘어가야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영은 왜 이렇게 생일날 이런 기분으로 이제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별로 달갑지 않은 문자 메시지도 막 와 있어요. 그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또 열리는 날이에요. 그날이. 세영이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면 딸인 도우가 이제 중학생인데 딸인 도우가 2학년이고 학급 반장이에요. 근데 어머니들은 아실 것 같은데 아버님들도 아시려나?
아무튼 학교에서 그 아이가 뭔가 이런 직책을 맡게 되면 부모도 대부분 엄마죠. 엄마도 학교의 뭐 운영위원회라던가 뭐 학폭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어떤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영은 그런 상태예요. 별로 원치 않지만. 근데 세영은 지금 그 학폭위원회에 가는 게 지금 되게 싫어요. 왜냐면, 세영의 성격상 막 자기가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아이의 인생에 막 이렇게 참견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말이라도 뭐 한마디 했다가 그 회의록에 막 세세하게 적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이제 상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미래를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조심스러워서 별로 달갑지 않은데 지금 이 도우가 다니는 학교에 무슨 일이 있고 도우랑은 상관이 없지만 도우와 아는 애들의 일이기 때문에 더 꺼려지고 그래서 지금 이 생일날 그런 회의에 내가 가야 되나? 네, 가기 싫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폭 관련해서 새벽부터 문자를 보낸 사람은 피해자 아이의 그 가족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영은 그 문자를 읽어보지도 않고, 아, 정말 싫다. 이렇게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영이 꺼려하는 마음, 이 부분도 잠깐 짧게 읽어드릴게요. 세영은 남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손톱의 때만큼도 하고 싶지 않았다. 더구나 여기서는 학폭 위에 회부된 아이들은 그녀가 너무도 잘 아는 아이들이었다. 이 동네는 도심이지만 어떤 의미에선 지방의 소읍과 비슷한 데가 있었다. 조성된 지 30해에 가까워가는 대단지 아파트 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등을 맞대고 붙어 있었다. 단지 안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엔 같은 중학교에 진학했다. 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80여 명이던 한 학년 학생의 숫자는 고학년이 될수록 점차 줄어 졸업 무렵엔 60여 명 정도만 남았다. 그 애들이 그대로 같은 중학교에 올라가는 구조였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 세영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쪽도 가해자 쪽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까지 다 친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가기가 싫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친구한테 이제 약국까지 맡기고 사정이 있다라는 핑계를 대고 이제 학폭위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이 세영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정말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시간을 빼고 나니까 이제 갈 데가 어디밖에 없느냐 하면 이제 남편 무원이 이제 경영하고 있는 지금 지역이 이름은 안 나오는데요. 어딘가 좀 떨어져 있는 지방의 호텔. 남편이 경영하는 호텔인데요. 그 남편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무원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부분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짧기 때문에 제가 줄거리는 너무 짧아서 줄거리를 요약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서사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많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무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영이 보는 무원입니다. 무원은 언젠가부터 차츰차츰 다른 존재가 되어갔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무원은 한국 사학과 대학원의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두어 군데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대한제국 말기에 대한 논문을 마무리 짓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가 지방 호텔의 주인이 되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미래였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사채업을 했던 사람으로 전국 곳곳에 많은 땅과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다. 사후에도 자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별 연결고리 없이 전국에 퍼져 있는 사업장들은 사채업자 시절의 전리품일 거라고 추측되었다. 그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무원은 자라면서 아버지가 부자라는 사실을 크게 실감하지 못했다고 했다. 네, 이런 무원에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호텔이 남겨지는데요. 이 호텔을 다 이제 팔아서 이제 현금화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무원은 갑자기 이제 이 호텔을 자기가 경영해 보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좀 떨어져 지내게 되고, 각자 다른 자리에서 서로가 좀 다른 방식의 어떤 허무에 젖어서 사는 것 같아요.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같이 산다고 해도, 뭐죠? 이게 아빠와 엄마,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이렇게 100% 좋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지? 왜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 같은 그런 미묘한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나이 차이가 약간 있지만 비슷한 또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애가 학급 반장이 되었을 때 이제 부모의 반응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미묘한 이런 걸 캐치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새학기 도우가 학급 반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무원은 무척 기뻐하는 듯했다. 그런 것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았다. 세영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마냥 편히 웃을 일은 아니었다. 담임 선생님한테 엄마 일한다고 말씀드렸어? 도우가 고개를 저었다. 무원이 끼어들었다. 그걸 왜 말해?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뭔데? 안 좋아할 수도 있다고. 누가? 학교에서나 다른 학부모들이나. 왜? 바쁘니까. 무원이 아랫입술을 내밀었다. 세영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았다. 쓸데없는 소리. 그가 중얼거렸다. 무원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 세영이 손에 꼽을 만큼 싫어하는 말이었다. 세영이 도우를 따라 정교 학부모 회의의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무원은 새삼스러운 관심을 보였다. 네,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아이가 뭐 학교에서 뭔가를 맡아서 왔어요. 그러면은 저도 덜컥 어떡하지? 약간 걱정이 들거든요. 엄마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텐데? 근데 나 하기 싫은데?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이 나아가요. 그런데 아빠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 못하고 반장이 되면 반장이 되었나 보다. 이렇게 끝인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엄마는 아이가 반장이 된 거에서 그치지 않고 생각이 뒤로 더 나아간단 말이죠. 뭐 꼭 엄마는 이렇고 아빠는 이렇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이분법적으로 딱 이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잘 잡혀져 있고 또 어떤 부분이 또 내 얘기인가 싶은 부분이 있었냐면 이게 지금 세영의 생일이란 말이죠. 그 연락 없이 불쑥 남편을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하는 이야기 속에도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남편이 너 갑자기 왜 왔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세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도망 온 거야. 지금은 2부의 무언의 중심 서사로 서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영의 목소리가 아스라이 들렸다. 무언의 직감은 틀렸다. 무언이 입을 뗐다. 그럴 때도 됐지. 세영이 미소 지었다. 어쩐지 서글프게 보였다. 그녀는 무언에게 한동안 잡혀있던 손을 쓱 뺐다. 참,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세영은 바다를 지그시 응시했다. 오늘 내 생일이야. 아, 그래, 그렇지.
무원은 축하한다고 읊조렸다. 세영은 그래서 무원이 알고 있었다는 건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건지 캐묻지 않았다. 역시 세영다웠다. 미안하다. 뭘 새삼스럽게, 언제 기억했던 적도 없잖아? 무슨 소리야. 팔찌를 사준 적도 있었고 귀걸이를 같이 사러 간 적도 있었는데. 그런 적도 있었겠지. 하지만 최근 10년 이내는 아니야. 미안하다. 무원은 말을 이었다. 너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나이에 생일을 일일이 기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 그래, 동감이야. 세영이 화를 냈으면 좀 나았을까? 그러나 그녀가 담담히 동의했으므로 무원은 무안해졌고 이내 이상한 질투가 났다. 세영은 어디로부터 도망쳐 왔다는 건지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 읽고 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네, 생일 뭐죠? 먹는 건가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저도 그래요. 뭐 저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그냥 동지애? 애도 빼고 싶네요. 그냥 동지로 사는 것 같은. 네. 그리고 그게 편해요. 지금은. 기대하는 것도 별로 없고요. 네. 쓸데없는 소리는 접고. 2부, 방금 읽어드린 부분은 2부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자, 2부는 무원이 처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무원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무원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면 호텔 경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호텔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각자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영하는 자그마한 그런 뭐 가게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영업자겠죠?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의도한 건 아닌데 여성으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무원은 성격이 어떠냐면 내가 뭐 A라는 것을 뭐 했잖아요. 그런데 남이 그걸 보고 너 B 했구나 했을 때 그걸 그 정정하지 않는 그런 성격인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무원을 여성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원의 입장에서는 뭐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정정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가족한테서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호텔도 그렇게 막 잘 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얼굴도 본 적 없는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커뮤의 사람들과 좀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가 되고 좀 이런 것도 어떤 예전에는 없었던 현대의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아무튼 무원 자신조차도 전에는 뭐 해본 적 없고 생각해 본 적 없던 그런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좀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원이 여성일 거라는 그 오해가 점점 커지고 무원에게 집착하는 어떤 다른 남성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정말 좀 귀찮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 물건을 보냈는데 그게 세영이 지금 이제 딸이랑 살고 있는 집에 배달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성가시고 신경 쓰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지금 2부에 나오는 무원의 상황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부로 넘어가게 되면 3부에서는 이제 세영의 생일이 다 지나고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세영이 가지 않았던 그 학교 폭력위원회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그 결정이 피해자 아이의 그 가족이 원했던 거에 못 미쳤었던 거죠. 그래서
최악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아이가 투신을 해버려요. 그래서 장례식, 3부의 이야기는 장례식의 이야기입니다. 내 아이가 다니는 같은 학교 친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세영의 행동도 이해가 되고 또 세영이 아닌 다른 학부모들의 행동도 이해가 되고 또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도우가 학원을 빼고 이제 장례식장에 가겠다고 해요. 근데 세영은 그걸 이제 막지 않고요. 그런데 또 다른 부모님들은 막는 부모들도 있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도우가 장례식장에 가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피해자 아이는 이름이 유강인데요. 유강은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유강이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할아버지가 막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외쳤던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학교랑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우가 가고 나서 세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갑작스런 불안감 때문에 이제 달려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누군가 들었다던 그 고함의 내용을 경찰은 협박이나 범죄 예고로 인정해 줄까? 세영은 일렬 주차된 채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있는 다른 차들을 필사적으로 이리 밀고 저리 밀었다. 제 차 한 대가 빠져나갈 수 있는 딱 그만큼의 공간만 확보하면 되었다. 아무도 세영을 도와주지 않았다. 운전석에 앉아서야 빈소가 어딘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학부모회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회장은 난처해하면서도 날카로운 반응을 숨기지 못했다. 그것을 왜 묻느냐고, 아까 안 가기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댁의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학원에 있지요.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듯했다. 확신하셨나요? 확인이라고 말하려 했는데 세영은 확신이라고 잘못 발음하고 말았다. 회장이 서둘러 전화를 끊었기 때문에 정정할 타이밍을 놓쳤다. 이제 정정의 필요는 없어졌다. 불안은 급속도로 전파된다. 이제 회장은 자신의 아이가 있어야 하는 곳에 달려갈 것이고 부재를 확인하고 나면 세영이 발음한 확신의 의미를 떠올릴 것이다. 모든 게 다 너무 늦었는지도 몰랐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뒤에도 이제 조금 내용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부는 장례식장에서의 이야기가 되고요. 이렇게 이 소설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짧은 장편이 아니라서 짧다면 짧은 이야기인데도 울림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자극적인 이야기가 막 주르륵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구체적으로 학교 폭력을 어떻게 당했는지 막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자가 채워서 읽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울림이라는 게 이렇게 딱 하고 충격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크게 웅 하고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이제 후자에 해당되고요. 이런 그러니까 정희연 작가는 특히 도시에 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허감이라던가 각자의 이기심이 타인에게 비춰지는 모습? 그러니까 딱히 이기적이지 않은데 이기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들은 전부 다 내면 속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 또 우울하다고, 공허하다고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해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소설가님을 또 좋아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현대문학 핀 시리즈, 손바닥 안에 딱 들어오는 너무나 예쁜 책, 그 시리즈입니다. 그거의 제6권에 해당되는 알지 못하는 모든 신들에게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